미국을 대표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패트리엇. 우크라이나 전쟁 후 세계 각국이 앞다퉈 구매 경쟁에 뛰어들면서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지던 작년 7월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던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군에 판다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미사일은 원산지인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 아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한 것들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로키드 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한 해 패트리엇 미사일 30대가량을 만들어 왔는데 생산 물량을 2배로 늘려 미국에도 판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핵심 부품 제조사인 보잉에서 부품 공급이 늦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긴 했지만 전쟁을 할 수 없는 전범 국가인 일본이 그것도 살상 무기를 세계 최강 군사대국에 판다는 사실 자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전에 필리핀에 방공 레이더를 수출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일본의 살상 무기 완제품 수출은 2차 대전 패전 후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무기 수출을 막아온 건 평화헌법이었습니다. 1947년 제정된 평화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와 군 보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변화가 생긴 건 2014년 아베 정권 때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군사력 강화 요구가 커져가던 당시 아베 총리는 무기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는데요. 당시에도 해외 기업에 특허료를 내고 일본에서 만드는 라이선스 생산품은 부품만 수출하도록 했는데 2023년 말 일본 정부는 이마저 개정해 완제품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자마자 나온 첫 결정이 바로 패트리엇 수출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재고 부족으로 급해진 미국의 사정이 크게 작용하긴 했지만 당시 이 결정은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전후 지켜온 평화 국가 이념을 흔들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일본은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과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고 호주의 자위대 호위함을 수출하는 등 무기 수출에 한껏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아베 정권의 계승자를 자처해온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후에는 그간 금기로 여겨졌던 일들까지 대놓고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핵 3원칙입니다. 일본 정부는 59년째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이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사시 핵무기를 실은 미국 군함이 일본을 거쳐갈 수 있도록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집권자민당은 최근 비핵 3원칙이 반영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중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코앞에 둔 시점에 문제가 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로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관련 법규상 존립 위기는 집단 자위권, 그러니까 자국이 아닌 타국에도 무력 행사가 가능한 상황을 뜻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자민당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 대신 우익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손을 잡을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인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지만 일본 여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이들이 겨냥하는 건 바로 평화헌법입니다. 지난 14일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평화헌법 구조 개정과 유사시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긴급조항 신설을 핵심 의제로 정했는데요. 자민당은 군 보유 금지 대신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식을 추진해왔지만 연정 파트너인 유신회는 아예 군 보유 금지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베 전 총리의 수건이기도 한데요. 아베 전 총리는 2014년 7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했고 이듬해 관련된 안보법제도 만들었습니다. 北朝鮮の数百発もの弾道ミサイルは日本の大半を射程に入れています。我が国に近づいてくる国籍不明の航空機に対する自衛隊機の緊急発進、これが現実です。そして私たちはこの厳しい現実から目を背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 아베의 측근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2년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내세운 건 스탠드오프 반격 능력입니다. 적의 위협권 밖에서 적을 타격하는 원거리 공격 능력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적이 칠 조짐을 보이면 적의 사정권 밖에서 한 발 앞서 미리 쳐버리는 개념인데 사실상 선제 공격과 유사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공격 받을 때만 방어한다는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과도 맞지 않는데요. 일본 자민당 정권은 중국과 북한의 러시아 위협까지 불거지는 만큼 군사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43조엔, 우리 돈 40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방위비에 쓰기로 하고 중국 본토까지 타격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 전력 강화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앞서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과 미국산 토마호크 대량 도입,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중국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 상황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방위력 강화라든지 혹은 자위대 명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겠죠. 일본은 GDP 대비 방위비 비중도 1%대에서 2%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의회에 이러한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이거나 단순한 발언이 아닌 일본 방위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나온 발언인데요. 거기에 대만 유사시까지 거론했으니 중국이 거세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중국이 전방위적인 대일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향후에도 다카이치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강한 일본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주목해볼 포인트일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한일 간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할 때 얼마나 잘 관리할 것인지, 혹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처럼 중국에게 하는 것처럼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